어? 우리 어떠세요? 잘 보이세요? 들리시면 말씀 한번 해주세요. 잘 보입니다. 아, 예, 예. 자, 우리 생태 사회체계 이론에 대해서 한번 보면, 우리가 생태 체계 관점과 사회체계인데, 어떤 생태학적 관점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생태학적 환경에는 자연환경도 있고, 또 사회환경도 있는데, 자연환경 말 그대로 환경이에요, 환경. 이것보다는 가족이나 집단이나 지역사회나 이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회환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환경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회체계 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체계 이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일반 체계 이론. 한마디로 이제 부분이 아니고 하나의 움직임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고, 또 전체가 부분을 움직일 수 있는 일반 체계 이론이 있고, 사회 체계 이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족이라든가 어떤 집단이라든가 지역사회, 어떤 사회 속에서 이루는 사회 체계 이론, 생태 체계 이론, 어떤 자연 환경과 관련된 이론. 이 생태라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지만은 생태와 체계를 결합한 것인데, 생태는 환경을 중시하는 개념이에요. 환경. 체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 구성하는 것들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긴밀하게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자, 인간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보면 생태학 또는 생태학 이론에다가 체계,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체계 이론 관점을 결합한 것이 체계 관점이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순환적 인과론, 관점, 상호관계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자,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너는 원인, 너는 결과, 딱 떨어지는 게 아니야 사실은. A라는 우리 아동이 뭐를 잘못했어. 너는 항상 그렇게 잘못했어. 그렇게만 보는 게 단선적 인과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너 때문이야. 한마디로 유메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대화할 때도 보면 유메시지, 아이메시지를 쓰잖아요. 사실은. 근데 유메시지에 대한 안 좋은 거라는 거지, 사실은. 다 너 때문이야. 예를 들어, 조금 빗나가는 얘기지만, 친구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약속으로 와서 이제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약속한 친구가 30분이 돼도 안 와. 1시간 돼서 늦게 도착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자, 유메시지, 아이메시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유메시지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늦은 친구한테 표현이, 너는 항상 그래. 그냥 너하고는 내가 다시는 만나나 봐라. 이게 유메시지예요. 근데 아이메시지는 내 얘기라는 게, 나는 너가 이렇게 늦어서 어떤 사고가 나지 않았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좀 속이 상한 면도 있더라. 어떤 아이메시지 전달 방법.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메시지는 넌 항상 그래. 너하고 다시 만나나 봐. 막 이런 식으로 풀어갔을 때 하는 부분인데, 단선적 인과론의 한 예가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순환적 인과론. 예를 들어서 너는 원인, 너는 결과, 구분되지 않는 게 누구 때문인가 주목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곧 아이메시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A라는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 근데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게 그 원인이 아니고, 남편의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만 늦게 들어와서 잔소리하는 부인 때문에 안 들어와, 늦게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과 부인한테 또 얘기 들어보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잔소리를 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게 원인인가 모르는 거야,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환적인 거라는 요구가 쓰는 건데, 너는 원인, 너는 결과로 구분되지 않고 누구 때문에 지목해서도 안 된다는 거지. 이제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에, 사회복지에 적용하는 부분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왔을 때 뭐를 잘못해서 왔을 때 그 잘못한 그 부분만 보라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둘러싸인 환경도 보고 또 사회체계, 어떤 가족관계라든가 지역사회관계라든가 학교 동료라든가 이런 것도 봐서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접근하라는 게 이제 순환적 인과론인데, 체계 이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틀란피라는 학자가 최초로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는 시스템, 모빌과 같다.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천장에다 모빌 달아놓죠. 그래갖고 하나 툭 건드리면 여러 개가 막 움직이는, 그 상호작용하는 거.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상호교류라고도 하는 거. 너와 내가 상호작용하면서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한다는 논리. 체계 이론이 상당히 살아가면서 와닿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체계를 모빌과 같다는 얘기고, 또 이 체계 이론을 하면서 혼론이라는 용어를 나오는데, 혼론. 학교 안에는 이제 반들이 있어, 반들이. 근데 반 속에는 학생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부분성이라고 하는데, 구성원 측면에서 보면 나는 한 반에 속하기도 하고, 1학년 1반에 속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한 학교, 1학년 1반 영동초등학교에 속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혼론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우리 반은 우리 학교 영향을 받는다. 이게 혼론인데, 제가 여기서 비교가 되는 건 아닌데, 사실은 하도 용어가 비슷한 용어이기 때문에 혼란을 줄까봐 코호트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코호트? 어떤 같은 집단, 동년배 집단을 코호트라는 용어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 1960년대생들, 그러니까 65세 이상 같은 동년배 집단,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코호트라고 쓰는데, 이제 나름대로 동년배 집단을 이 사회복지 실천 적용할 때 보면 실제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사회복지에서 초고령화 시대에 65세 이상 인구가 60%를, 아니 20%. 원래 고령화라는 게 뭐야, 고령화. 7%야. 65세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7%가 고령화. 그래요, 7%. 그 다음에 14%는 고령사회. 화자가 빠진 거죠. 그걸 2714. 딱 두 배가 14%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뭐야? 초고령화 사회. 근데 7%, 14%, 거기 37, 21 이렇게 따지는데 거기다 마이너스 1을 해야죠. 초고령 사회 비율이 65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5천만 인구 중에서 이제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엄청난 코호트 동년배 효과가 있는 거죠. 선거권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하더라도 65세 이상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이 동년배 효과 코호트 때문에. 다른 얘기인데 사실은 다른 거 설명하다가 코호트가 들어왔는데, 코호트라는 건 그렇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혼론이라는 용어인데, 한 반에 속하기도 하지만 한 학교에 속하기도 한다. 이런 어떤 그런 게 이제 혼론이라는 비교인데, 자, 그래서 우리 반과 다른 반을 구분하는 게 이제 경계야. 그래서 서로 보이는 경계가 있고 벽을 쳐서 안에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다는 거죠. 그 경계. 상위 체계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철순의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하위 체계. 근데 철순의 가족과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상위 체계라고 한다. 또 수직적 체계는 체계와 외부와의 관계를 수직적 체계, 수평성을 체계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엔트로피, 내계 엔트로피 시너지 효과를 묶어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엔트로피는 뭐야? 가족에서 싸우는 거, 싸우기만 하는 거, 이제 누적되잖아, 그죠? 또 혼자서 공부만 하는 거. 어떤 폐쇄 체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게 엔트로피라고 하고, 내계 엔트로피는 이렇게 가족에서 싸우니까 계속 어떤 소모전만 일어나는데, 또 혼자서 공부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데, 그것이 엔트로피였는데, 내계 엔트로피는 이런 싸우는 가족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는 내계 엔트로피.
어떤 부정적인 용어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풀어가는 시스템. 자, 혼자서 공부하는 건 엔트로피. 근데 여기 혼자서 공부하니까 능률도 안 올라. 폐쇄책이야. 근데 선생님이 가르침을 받는다 했을 때는 네겐트로피. 개방책인 거죠. 자, 방 안이 청소가 안 돼가고 가스가 꽉 차 있다? 엔트로피. 방 안에 가스가 차 있는 걸 청소했다? 네겐트로피. 이런 개념인 거죠. 시너지는 실제적으로 방 안에 청소 안에서 가스가 차 있는 걸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청소를 했다. 네겐트로피. 청소를 하니까 여러 공간, 유용한 공간이 확보가 됐다. 이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그래서 유효한 에너지가 증가하는 이런 상태. 자,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매번 싸운다. 이건 뭐야? 매번 싸운다. 엔트로피요. 싸우는 걸 왜 싸울까? 우리 가족은 남편과 왜 싸울까? 우리 가족 상담을 받아보자. 네겐트로피요. 가족 상담을 받고 났더니 어떻게 했어? 부부간에 너무 사이가 좋아져서 손잡고 시장도 보러 다니고 손잡고 등산도 다니고. 이게 시너지 효과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면 방 안에 쓰레기다. 엔트로피. 쓰레기를 버렸다. 네겐트로피. 그래서 방 안에서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걸 할 수 있었다. 시너지. 다른 말로 동반 상승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부간에 싸운다. 엔트로피. 상담을 받았다. 네겐트로피. 그러면서 손잡고 시장을 보러 다녔다. 우리 선생님들은 부부싸움 안 하죠? 저는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더 예를 들어서 왜 싸운 걸 어떻게 해결하는가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요번에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이 다중종결이라는 용어가 등장이 돼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시작.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강의를 했는데 똑같은 강의를 듣고서 시험을 보면 시험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지금 강의를 여러분 듣고 있는데 시험 점수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 다중종결. 종결을 마무리를 여러 가지로 마무리한다는 게 다중종결. 또 동종종결은 뭐예요? 사실 여러 사건, 시작 자체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했지만 결론은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 동종, 하나로 이루어지는 종결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호혜성, 상호성은 이제 모빌과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자, 항상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고무줄을 갖다 늘리면 어떻게 되죠? 늘렸다 놓으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 우리 가족에서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등장하는 용어가 항상 많이 등장하는데 어떤 이 가족은 아주 예를 들어서 생활 양식 자체가 나쁜 부분이 있어. 어떻게 나빠? 식탁에 둘러앉으면 꼭 가족들 반주를 한 장씩 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어. 근데 이걸 상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해결하려고 이 반주를 하면 안 됩니다. 교육상으로도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원위치 되는 이게 항상성. 실제적으로 상담받을 당시만 조금 변했다가 다시 원위치. 이 항상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용어가 나오고요. 또 안정상태. 요거는 이제 개방체계의 속성인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속에서 체계 이론을 한번 접했을 때 안정상태, 항상성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한번 좀 접해보는데 항상성은 이제 다시 원위치 되는 거야. 무조건. 안정상태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정상태가 뭐냐면 자전거를 탄다고 생각해 볼 때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니죠. 자전거 타니까. 자전거를 타고 길을 달린다고 할 때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달릴 때와 똑같아. 뭐냐면 그 길은 내가 생각하지 않은 비포장길이기 때문에 자갈밭도 나올 수도 있고 가시밭도 나올 수도 있고 또 모래밭도 나올 수도 있고 또 길이 삐뚤삐뚤하기도 하고 또 커브도 있기도 하고 인생살이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 변화무쌍한 환경들이 있는데 그래서 안정상태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 타고 할 때 탄탄대로 직선도도 있지만
커브끼리 쓸 때는 어때요? 커브를 만나면 핸들을 돌리면서 기울이잖아, 사람 몸을. 그러면서 완전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아주 가시밭 또 자갈밭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거기에 맞게끔 상태를 유지하는 거지. 항상성은 내가 실제 고무줄을 늘리는 거 원위치 되는 거라면, 안정상태는 여러 변화무쌍한 환경에 맞게끔 안정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안정상태. 균형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거. 자, 그래서 커브길을 만나면 또 몸을 기우기도 하고 핸들을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균형을 잃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 어떤 자갈밭을 만나서 자전거 타고 하다 속도를 늦추고 끊임없는 변화하는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안정감, 균형 유지하는 것이 안정상태다. 어떤 용어의 정의지만 그래도 와닿죠, 그죠? 살아가면서 야, 안정상태가 이거였구나,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투입 변환 산출이 있는데, 내가 사과를 먹었어. 그래 먹었는데 그 사과인 상태로 그대로 대변을 보는 게 아니잖아, 그죠? 사과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어떻게 돼? 소화 과정, 변환, 전환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전환을 해서 산출, 아웃푸트, 인푸트를 사과를 먹고 전환, 변환이라는 걸 통해서 소화를 시키고 아웃푸트로 이 정상적인 대변 살출. 이게 이제 이 투입과 변환과 산출이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음식을 먹고 물을 적게 먹었더니 변비가 있었다. 이렇게 딱 됐을 때, 이럴 때 밀가루 변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먹으면 정상적인 대변을 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야?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또 다른 말로 하면 환류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자,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물을 많이 먹어 이랬을 때 밀가루 줄이는 것은 부적이죠. 줄이는 건 부적 피드백, 부적 환류라고 하고, 물을 많이 먹고 해결해 그랬을 때는 정적 피드백, 증가시키는 거니까. 감소시키는 건 부적, 근데 증가시키는 정적. 근데 실제적으로 투입 변환 산출 과정이 잘 됐다 못됐다 판단할 수 있는 게 피드백이잖아. 그게 환류고. 이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드백과 환류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A가 뭐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하더라. 이게 대모기 과정인데, 이게 피드백 환류인데, 그래서 무엇을 했으면 피드백을 받는 게 좋죠. 우리가 성과 산출했으면 피드백 받는 게 좋잖아. 그런데 다시 한번 피드백 받고 투입 변환 산출로 되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인데, 자, 여기서 정적 피드백과 부적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정적 피드백, 정적, 부적 피드백 이런 부분, 정적, 부적이라는 얘기는, 정적은 포지티브, 내적은 네거티브라고 해서 좋다 나쁘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 했어요. 이번 예를 들으면서 정적과 부적을 정확히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에게, 자, 이제 그만 이혼합시다. 어떤 사건이 있었겠죠. 이혼합시다 했어. 그랬을 때 아내가 대모기 과정을 어떻게 했어? 피드백 과정을 어떻게 했어? 그렇게 해요. 내 서류 준비할게. 자, 이건 원래 상태가 결혼인데 이혼으로 가겠다. 증가시키는 거야, 이제. 확장시키는 거야. 진도로 계속 나가겠다. 이게 정적 관리야, 정적 관리. 자, 정적 대모기 과정.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사실은. 이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자, 부적 관리는 남편이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아내가, 내가 잘못했어. 당신 말이 옳았는데 나 용서해줘. 그냥 살자. 우리가 헤어지면, 지금 애들도 보자. 애들 다 크고 결혼할 지경 입장인데 헤어지면 어때? 어떻게 돼? 그냥 살자, 우리. 이 변화를 거부하는 거야. 이게 부적 관리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 관리인데, 네거티브 피드백인데,
어떻게 보면 나빠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정적과 부적이 좋고 나쁜 것은 아니다.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이제 부적, 정적 나오면 그 이혼하는 거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헤어지자, 우리 젊을 때 막 혈기왕성하니까 헤어지자는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 그랬을 때 제 아내가 그래 헤어져 서류 준비할게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 40년간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때는 꽁지를 내려 아내가. 아니야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격하게 언쟁을 벌였지만 꼭 우리가 헤어지는 것만이 대수는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해줘. 이렇게 꽁지를 내리더라고. 야 그러니까 그 고비를 넘겼잖아. 근데 그 다음에 싸울 때는 또 남편인 내가 이게 남편 내가 잘못했다. 아내한테 이해해줘.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주고받는 과정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죠. 근데 거기서 막 아까 우리의 정적 환류 같은 경우 헤어져. 그래 헤어져. 아내가 딱 대모기를 어떻게 하냐 헤어져. 그래서 서류 준비할게. 이러면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제 여러분들은 뭐 부부싸움 안 해서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이렇게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싸움을 어떻게 해결했냐가 지금까지 이제 지내온 과정이 아닌가. 이런 정적과 부적에 대한 피드백을 한번 짚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뭐 학자들 이론이라든가 체계 이론 뭐 이렇게 쭉 집약을 해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적용할 때 이 탐구에 대한 개념을 한 번쯤 적용시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탐구에서 직접 쳐서 맞추면 맞출 수 있잖아요. 그거는 직접 실천이 되고. 근데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여러 어떤 사회체계라든가 생태체계라든가 일반체계 전반적인 것을 적용해서 실천하는 건 간접 실천이라고 하는데 탐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공들 사이에 공을 이용을 한다든지 또 탐구 다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런 간접 실천까지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실천할 때 중요한 건 어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라. 낙인을 찍지 마라. 어떤 스티그마라는 얘기인데 낙인을 찍고 먼저 보지 마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여기 스티그마는 과거에 좋지 않은 경력을 현재 인물 평가에 적용하는 부분인데 하지 마라 하거든요. 자,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이걸 적용할 때 클라이언트 사정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이 사정 단계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이 사회복지사인 전문가를 찾아왔어요.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그 접수를 해. 그걸 인테이크라는데 접수를 함과 동시에 뭐를 해야 되냐면 바로 다음 단계가 사정 단계. 어세스먼트야. 이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라든가 모든 상황 파악을 적용해서 끄집어내서 이 정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또 중간평가를 하고 평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또 수정을 하기도 하고 이걸 토대로 해서 사회복지 실천 종결 처리까지 해서 나중에 사후평가 사후관리까지 일하는 게 사회복지 실천 과정인데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정 단계, 어세스먼트 단계를 꼭 거쳐야 돼. 이때 지금 나오는 생태체계 관점이라든가 어떤 강점 관점이라든가 이걸 환경 속의 인간을 바라보는 이 꼭 필요한 게 생태체계 관점, 사회체계 관점, 어떤 강적 관점을 등장을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체계 이론이 중요하다. 그래서 파이 관점이나 펄슨 인바이러먼트인데 환경 속의 인간을 바라보는 거. 그게 뭐예요? 그 체계 이론이죠. 어떤 클라이언트가 잘못된 부분만 그것만 지적하라는 게 아니고 왜 잘못된가 주변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사회체계 가족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동료관계도 알아보기도 하고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것도 끄집어내기도 하는 이런 시스템이 실제적으로 사정 단계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체계 이론이라 했다. 그런데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아까 전 브랜펀 브레너의 그 생태학적 접근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미시체계부터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설명 잘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미시체계는 나, 아동, 개인으로 볼 때 우리 가정, 우리 학교, 우리 부모 요걸 페이스 투 페이스 어떤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게 미시체계라 하면 실제로 우리 가족과 학교와의 관계, 또 우리 가정과 또래 집단과 이걸 중간체계로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 외부체계, 외체계는 뭐야? 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근데 우리 어머니의 직장, 우리 아버지의 직장, 이것이 우리 외체계인데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직장을 그만뒀어. 그랬을 때 그게 외체계인데 직장하고 나하고 관계는 직장을 그만뒀으면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어?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잖아. 그죠? 아버지가 그동안 돈 벌어 와서 나의 학비도 대줬고 옷도 사주고 먹을 거 사줬는데 직장을 그만뒀기 때문에 그게 외체계. 또 외부체계는 여러분들 뭐 가치라든가 국가적인 제도, 이념 이런 걸 이제 거시체계, 외체계라고 외부체계, 거시체계. 아까 외체계는 우리 아버지의 직장과 나와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건데 거시체계는 태도, 가치, 이념, 어떤 제도라든가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를 거시체계라 본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떤 생태학적인 접근은 환경을 고정 방식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정적인 성격으로 보지 않고 개인과 상호작용에 의한 역동적으로 본다. 또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결국 사람은 변화가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만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체계 이론을 접하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의 아동이 있어. 그럼 그 문제의 아동에 대해서만 보면서 이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주변에 주어진 환경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적용이 돼요. 결론적으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회체계, 이제 생태체계는 아까 전 환경에 대한 Person in Environment, PI 개념으로 본다면 사회체계는 뭐야? 사회 말 그대로 가족, 집단, 조직, 지역사회 등이 있는데 가족도 체계야. 가족도 돌고 도는 거죠. 그 가족 내에 일어나는 건 원인 결과가 단편적인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누가 원인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체계에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집단도 체계고. 왜냐하면 둘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유지하기 때문에 체계로서의 가족은, 체계로서의 집단은, 체계로서의 조직은 어떤 특성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고 혼론적이고 비총합성. 1 더하기 1은 뭐야? 2죠. 그게 총합성이야. 비총합성은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서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과 또 부부간에 만났을 때 둘이가 아니고 열이라는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100이라는 효과는, 이게 비총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가족이라든가 집단, 조직, 지역사회도 부분의 변화는 전체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 가족도 성원 개개인들이 가족의 다른 구성원들의 영향을 미치고 받는다는 것이 곧 체계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또 다른 결론을 내려본다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화엄경이란 무엇인가를 보면 1원이 10개 모이면 10원이 된다. 그래서 10원이 되려면 1원이 있어야 된다. 결국은 1원과 10원, 조금 얘가 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깊이 있는 예를 들은 겁니다. 이제 돌고 도는 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접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타인에 대해서 한 단면만 보지 말고 단면만 보고 지적질만 하지 말고 환경도 보고 순환적인 면도 보고 아이 메시지로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수용하자.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나도 수용, 타인도 수용. 이게 결국은 이제 이것이 사회복지라고 이렇게 결론. 자, 화면들 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체계 이론이 어떤 단순한 것 같아도 엄청나게 의미가 함축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 실천, 이 체계 이론까지 하면 어디다 접목시킨다 했어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다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 함축돼 있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아까 결론 내렸던 것처럼 그 아동이 됐건 그 나의 주변 사람이 됐건 단편적인 것만 보지 말고 복합적인 체계 이론이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족도 볼 줄 알고 사회도 볼 줄 알고 어떤 환경도 볼 줄 알고 이렇게 봐줌으로써 실제적으로 수용해가면서 살 수 있는 게 있다면 이 체계 이론에 대해서 많이 접근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조금